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봐. 몸에 좋은 거예요. 부엌은 조용했다. 냉장고의 작은 진동만이 공기 속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늦은 밤, 가족은 이미 잠든 시간. 단 한 사람만 아직 불을 켜고 있었다. 그녀, 이 집의 며느리. 겉으론 단정했고 예의는 바르며 말도 곱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애정도 가족도 책임도 없었다. 딱 하나, 그녀가 원한 건 돈과 지위, 그리고 그걸 가장 손쉽게 얻는 방법은 사랑이 아니라 약한 고리를 흔드는 것이었다. 여자는 건강 음료를 한 번 더 확인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향, 색도 자연스럽고 거품도 평범했다. 하지만 그 속엔 조금 전까지 병 안에 고여있던 묽고 은밀한 독성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 집은 내 차지가 될 거야.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발걸음을 내딛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표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단정해졌고 입술 끝엔 얇은 미소가 붙었다. 그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이 집 사람들은 자신이 꾸며놓은 계획을 절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그러나 그건 오만이었다. 그리고 그 오만의 대가는 곧 그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아침 식탁은 늘 정해진 순서였다. 조용히 자리에 앉고 간단한 인사 이후 식사가 시작되는 방식. 하지만 오늘은 숨이 조금 더 무거웠다. 말이 아니라 눈빛이 오갔다. 시아버지는 식탁에 놓인 잔을 바라보았다. 잔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표정은 달랐다. 그는 느릿하게 물었다. 새로 바꾼 거냐? 며느리는 부드럽게 웃었다. 몸에 더 좋은 재료예요. 요즘 기력이 떨어지셔서 제가 직접 챙기려고요. 말은 다정했지만 말끝에 묘한 설득이 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사람처럼 남편만이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평소처럼 음료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마시지 마라. 남편은 잔을 들고 멈췄다. 당황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시아버지는 며느지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내가 준비한 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다. 식탁 위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며느리의 입술 끝에 미소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오해이신 것 같아요, 아버님. 저는 그저.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남편이 멈춰야 했던 잔을 입술에 가져갔기 때문이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남편의 목이 천천히 움직였다. 삼킨 음료가 목 깊숙이 내려가는 그 순간 며느리의 심장은 처음으로 크게 요동쳤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 잔은 남편이 마시면 안 되는 잔이었다. 그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다. 남편은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상했다. 입안에 맴도는 쓴 뒷맛, 혀끝에 남는 알 수 없는 미묘한 떨림.
하지만 그는 그냥 웃었다. 맛 이상한데. 새 레시피야? 그 순간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의자는 바닥을 긁으며 날카롭게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침묵을 찢는 칼날 같았다. 그는 며느리를 향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넣은 게 대체 뭐냐? 며느리는 흔들리는 눈빛을 숨기려 억지 미소를 붙였다. 아버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 그냥 건강을 생각해서. 시아버지는 웃지 않았다. 그의 두 눈에는 분노와 확신만 있었다.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눈을 피하지 못하더라. 시어머니도 조용히 말했다. 우린 알고 있었다. 너는 가족이 아니라 재산만 보고 들어온 여자였다는 걸. 남편은 며느리를 바라봤다. 정말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무슨 말이야? 시아버지는 테이블 아래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서 내용물이 꽉 찬 파일 하나가 나왔다. 그는 파일을 식탁 위에 던졌다. 종이가 탁 하고 튕겼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증거다. 병원 기록, 약물 구매 내역, 투입 날짜, 그리고 내가 실수한 흔적까지. 며느리는 숨을 삼켰다. 남편도 충격에 굳은 채 그 파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남편의 손등에 작은 경련이 일었다. 한 번, 두 번, 아주 작은 떨림이었지만 식탁 위에 앉은 모든 사람은 그 움직임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게 내 남편 입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녀의 잘 계산된 계획에서 가장 큰 오차가 생긴 순간이었다. 남편의 손이 또 한 번 떨렸다. 조금 전보다 강하게 잔잔하던 공기가 이제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거칠어졌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팔을 붙들며 말했다.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지만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을 겨우 내쉬었다. 시아버지가 의자를 밀며 일어났다. 차 가져와라. 남편이 억지로 말했다. 아버지, 나 괜찮아. 그냥 좀 이상할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입술이 미세하게 굽고 얼굴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다. 이건 단순한 문제 아니다. 시간 끌면 위험하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가장 흔들린 사람은 남편도 시부모도 아니었다. 며느리였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얼어붙고 목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건넨 잔을 남편이 마시던 순간부터 예상하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다. 처음엔 분노였다.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는 사실, 스스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 그래서 말이 튀어나왔다. 그 사람은 마시면 안 되는 거였어.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돌아섰다. 남편은 숨을 쉬다 말고 그녀를 바라봤다. 식탁 위에서 그 말은 반향처럼 번져갔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 말이야? 며느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숨겨왔던 민낯이 드러나는 듯 거칠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의 재산을 받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니까.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웃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칼처럼 식탁 위를 가르며 네 사람 사이를 쪼개버렸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가족을 해하려 했다는 거 지금 인정한 거다. 며느리의 눈빛은 마치 더 이상 숨길 것도 포장할 것도 없다는 듯했다. 가족? 난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 없어. 그 말은 거울처럼 그녀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말이었다. 남편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도 그냥 이용한 거였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침묵이 모든 걸 대신했다. 그리고 그 침묵 이후에 찾아온 건 결정이었다. 시아버지는 말했다. 오늘 이후 넌 이 집 사람이 아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말 한마디 없는데 모두가 알았다. 경계와 결론이 내려진 순간이라는 걸 시아버지는 천천히 말했다. 짐 챙겨라. 그 말은 소리보다 무겁게 며느리의 가슴 깊숙이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슬픔이 아니라 체념과 경멸, 그리고 지금껏 참고 묵혀온 말들이 모두 입술 안쪽에서 굳어 있었다. 남편은 한 걸음 움직이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숨을 고르며 겨우 말했다. 가진 게 부족해서 그랬던 거야? 그 말은 누군가를 탓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저 마지막으로 이유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의 질문. 하지만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몰라도 돼. 남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 속엔 분노도 배신도 아니었다. 그건 낯설 3년을 함께한 사람이 단 한순간에 완전히 모르는 얼굴이 되어버린 순간 시아버지가 중간을 끊었다. 이 집을 떠나는 즉시 변호사 연락이 갈 거다. 접근 금지, 배상, 그리고 상응하는 죗값. 며느리는 피식 웃었다.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재산, 이제 곧 남편한테 넘어갈 텐데. 그 말은 아직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무모한 자신감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단호했다. 내가 생각하는 상속, 이미 변경됐다.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이었다. 그녀의 표정에 확실한 균열이 생긴 건 시아버지는 이어 말했다. 내가 움직이기 시작한 날부터 우리는 준비해왔다. 며느리는 숨을 삼켰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 표정엔 서운함도 두려움도 더 이상 없었다. 너는 우리를 속이려 했지만 우리는 너를 지켜봤다. 남편이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럼 나만 몰랐던 거야?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대답보다 잔인했다. 며느리는 코트를 움켜쥐었다. 그 손끝엔 분노와 허무와 패배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입술이 단단히 붙었다. 당신들이 날 내쫓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이 날 감당 못한 거지. 그 말 하나가 현관에 길게 메아리 쳤다. 그리고 문이 열린 순간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등을 밀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쇠가 맞부딪히며 잠기는 소리,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딱딱한 소리, 그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귀에 오래 박혔다. 그 집 안에서는 라이트가 켜져 있었다. 따뜻한 빛, 사람의 온기, 가정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 그러나 그 안에 이제 그녀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처음엔 붓을 비었지만
점점 굵어졌고 옷깃과 머리카락은 금방 젖어갔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발밑에 뿌리가 박힌 것처럼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손에 쥔 가방의 끈은 손가락에 깊게 파였고 손끝은 차갑게 굳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울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선택이 헛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녀는 이를 깨물었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의 목소리였다. 가지마.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대문 너머로 보인 남편은 힘없이 벽에 기대 있었고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진짜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마신 게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었어. 남편의 표정이 조금 일그러졌다. 그게 미안하단 뜻이야?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미안한 게 아니야. 실패했다는 뜻이지. 남편의 얼굴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돌아서 걸었다. 걷는 속도는 느렸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비는 계속 내렸고 그녀의 뒷모습은 차갑고 외로운 그림자처럼 멀어져 갔다. 하지만 거리의 골목 끝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다. 배신도, 분노도, 후회도 아니었다. 그녀의 가슴에서 올라온 감정은 딱 하나였다. 두려움.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 집을 떠난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버려졌다는 걸. 버스 정류장은 비에 젖어 있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도, 사람의 온기도,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그녀는 벤치에 털썩 앉았다. 몸이 싸늘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현실 같았다. 비가 어깨를 때리고 머리칼을 따라 흘렀다. 그러나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움직일 힘이 없었다. 아니, 움직일 이유가 없었다. 손에 쥔 가방끈이 질질 바닥에 닿아 있었고 안엔 몇 개의 옷, 지갑, 그리고 계획을 적어둔 노트가 있었다. 그 노트, 그녀가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기록했던 생각들, 방향, 진행, 기회, 그리고 위험 요소, 수년 동안 치밀하게 쌓아 올린 것들, 그 모든 게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그녀는 바닥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발 아래 물웅덩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물 속에 흐릿하게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자신이 알고 있던 얼굴이 아니었다. 강하고 침착하고 계산적이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얼굴. 그 얼굴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비에 젖고 버려지고 쫓겨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 숨은 떨렸고 흩어졌고 가라앉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울음은 참는다고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었다. 한번 흔들리자 숨이 끊기듯 떨렸다. 그녀는 입술을 손등으로 가렸다. 소리가 새어나오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울었다. 다짐도, 오만도, 자존심도 그 눈물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정류장의 울음소리가 퍼졌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울음, 어떤 위로도 없는 울음, 그리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울음. 그녀는 머리를 떨구고 말했다. 왜 이렇게 됐지? 그 질문은 누군가에게 묻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람만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살며시 흔들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눈물은 멈췄지만 마음은 여전히 울고 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짧고 반복되는 경광등 소리, 천천히 다가오는 타이어 소리.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정류장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내렸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도망가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을 바라봤다. 경찰이 다가와 말했다. 김서연 씨 맞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은 비닐 커버에 보호된 서류를 펴보여줬다. 귀하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미수, 독극물 투입, 가족 내 계획적 해악 시도, 그리고 재산상 목적 동기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쇠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용히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금부터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녀는 웃음 비슷한 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들, 빠르네. 경찰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족 측 요청이 아니라 의료진과 담당 검사가 먼저 신고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균형을 한 번 더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남편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을 가능성을, 남편의 몸에서 자신이 넣은 그 약이 흐르고 있을 가능성을. 경찰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 다 가졌잖아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깊었다. 난 한 번만 내 인생 잡아보고 싶었어. 경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근데 잡을 수 있었던 건 당신들 인생이 아니라 내 착각이었네. 그녀는 스스로 일어섰다. 가요. 손목이 잡혔고 차가운 금속이 채워졌다. 수갑이 채워지는 그 소리. 클릭. 그 소리는 그녀가 만들었던 모든 계획의 끝이었다. 경찰차 문이 닫히자 비는 더 굵어졌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아직 끝을 모르는 얼굴. 그리고 그 뒤에서 도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불을 밝히고 있었다. 병실은 조용했다. 기계가 내는 일정한 삐소리, 산소가 흘러가는 숨 같은 소리. 그 외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남편은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입술. 하지만 숨은 살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2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손끝은 떨렸지만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오래 울어 붉고 부었다. 그러나 지금은 울지 않았다. 지켜야 했으니까. 시아버지는 창가에 서 있었다. 2손은 등 뒤로 모여 있었고 등은 곧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피곤했고 무거웠다.
많은 걸 잃고 많은 걸 확인해야 했던 한 사람의 눈. 의사가 들어왔다. 그는 차분했지만 표정이 가볍지 않았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하셔서 독성 반응은 크게 진행되기 전입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들이마셨다. 살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위세척과 약물 제거가 잘 됐습니다. 다만 그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회복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말에 시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건 우리가 책임질 일이다. 의사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갔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니? 그 말은 남편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그건 3년 동안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식탁에 앉았던 며느리에게 건네지 못한 말이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사람은 외로워지고 바라보는 게 달라지면 무언가 흔들린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말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시아버지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다. 그 여자는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 그 말은 확신이 아니라 지쳐서 붙잡은 결론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순간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시어머니는 숨을 멈추고 손을 붙잡았다. 여보, 들려? 남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한마디, 짧지만 모든 걸 흔드는 말. 왜 그랬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남편은 다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시아버지는 멈춰섰다. 아무 말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부모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떠난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병원 밖에서 이미 다른 이름으로 퍼지고 있었다. 처음엔 작은 소문이었다. 누구 집 며느리가 가족에게 독을 넣었다더라. 하지만 그 집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재력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문은 이름을 가진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알고 있었다. 김서연, 상속 갈등 독극물 사건의 중심에 선 이름. 뉴스 헤드라인에 그녀의 이름이 뜨기 시작했다. 커뮤니티에는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왔다. 미쳤네, 사람을 어떻게 도구로 죽이려고 하지. 돈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간다고? 남편이 마신 게 진짜 최악이다. 진짜 악역은 가족이 아니라 이런 욕심 아니냐. 그리고 어떤 댓글은 가벼웠다. 영화냐? 판타지냐? 근데 실화래? 이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다. 이 여자는 얼굴 공개되면 끝이다. 사람들은 사건의 진실보다 이야기의 자극을 소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소재가 됐다. 누군가의 분노와 누군가의 흥미와 누군가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소재. 병실 밖 복도에서도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그 집 며느리 있잖아. 독을 넣었다며. 상상도 못했지. 그렇게 점잖아 보였는데. 그러나 가장 잔혹한 말은 병실 안에 있었다.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감정이 없는 듯 공허하고 풀려 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묻는 것도 기댈 곳을 찾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속삭였다. 나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건 깨달음이었다. 자신이 사랑이라 부르던 감정이 상대에게는 계산이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버린 사람의 깨달음.
그 순간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사랑은 주는 거지. 거래가 아니다. 남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그럼 난 뭘 준 거지? 침묵이 내려앉았다.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병실에 없었다. 조사실 공기는 건조하고 무거웠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남긴 흔적들이 증거라는 이름으로 펼쳐져 있었다. 작은 약병, 스포이드, 가계부, 온라인 구매 기록, 그리고 병원 진단서. 형사는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형사는 다시 물었다. 남편을 해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죠.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사람은 그 잔을 마실 사람이 아니었어. 형사가 말했다. 그럼 누구였습니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웃음 같기도 했고 울음 같기도 했다. 그 집을 가진 사람들이. 형사는 다시 물었다. 왜?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형사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 영광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사람이니까. 그 말은 합리화인가, 진심인가, 스스로도 모르는 말이었다. 형사는 조용히 물었다. 남편은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형사는 계속 말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죠. 밥을 같이 먹고, 대화를 하고, 계절을 보내고, 같은 집에서 잠들었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사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다. 그 사람은 당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마치 얇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에 닿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다. 형사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에게 남편은 뭐였습니까? 그녀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기회. 형사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말과 달랐다. 말은 냉정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말하지 않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기회였고, 그런데 어쩌면 가장 늦게 온 사람. 남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현실이 돌아왔다. 기억도 돌아왔다. 그리고 진실도 따라왔다. 그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기회. 그 단어는 익숙하지 않은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온몸이 무거웠다.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다. 그는 떠올렸다. 그녀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 따뜻한 차를 건네던 손, 웃으며 고개 숙이던 모습, 조심스럽게 가족 사진을 바라보던 눈빛. 그때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완전히 버릴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럼 나는 뭐였지?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한 대답이 그의 가슴에서 울렸다. 사랑을 준 사람. 그런데 돌아온 건 계산뿐이었다. 형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종이는 하얗지도 않았고 깨끗하지도 않았다. 그건 한 사람의 인생을 딱 한 줄로 정의하는 종이었다. 구속 송치. 그 단어 하나가 그녀의 계획, 욕망, 자신감, 그리고 자존심을 한순간에 찢어냈다. 형사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법으로 판단합니다. 그녀는 서류를 오래 바라보았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이 남의 손에 넘겨진 적 없었는데 지금은 처음으로 통제권을 잃었다. 형사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그녀는 입을 열려다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니요. 그 목소리에는 변명도,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딱 하나, 무너짐만 있었다. 그 집에는 더 이상 논쟁도, 소란도, 분노도 없었다. 대신 정리만 남아 있었다. 시아버지는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다. 이번 일은 우리 집안의 일이 아니다. 법과 기록이 판단할 거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남편에게 물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말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시어머니의 손이 아들 어깨 위에서 작게 떨렸다. 남편은 계속 말했다.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일 뿐이야. 그 말은 그녀가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몇 초 뒤 아주 조용히 그는 입을 열었다. 그래도 그 사람이었던 게 내 잘못이야. 시아버지가 그 말에 처음으로 표정을 흔들었다. 그건 화를 낼 수도 책망할 수도 없는 문장이었다. 그건 사랑이 남긴 마지막 흔적. 아무리 배신당해도 지워지지 않는 자국. 경찰차는 출발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빛은 흐르고 차는 움직이고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녀만 멈춰 있었다. 한때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 그것들이 이제는 아득한 바깥 풍경이 되어 창문 밖에서 조용히 멀어져 갔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조용히 입술로만 말했다. 이게 끝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도시도, 사람도, 법도, 심지어 그녀 자신도 남은 건 그 질문뿐이었다. 재판장은 조용했다. 누구도 기침하지 않았고 누구도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판결을 앞둔 사람,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 판사는 서류를 넘겼다. 그 소리는 종이가 부딪히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한 사람의 인생이 정리되는 소리였다. 판사는 천천히 말했다. 피고 김서연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미수, 독극물 투약, 재산 목적 계획 범행, 증거 조작 시도. 그녀의 손이 작게 떨렸다. 그러나 표정은 여전히 무너진 듯 평평했다. 판사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유죄로 판단한다. 법정 안의 공기가 한순간 멈췄다. 시어머니는 손을 모았고 시아버지는 숨을 내쉬었다. 남편은 눈을 감았다. 판사는 형량을 말했다. 피고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딱 한 사람만이 작게, 아주 작게 숨을 흘렸다. 그건 며느리였다. 그 소리엔 분노도, 억울함도, 저항도 없었다. 그건 그냥 낙인. 한번 찍히면 지워지지 않는 무게를 받아들이는 숨이었다. 정적 속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느리도 천천히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 둘 사이에는 과거도, 계획도, 사랑도, 배신도, 분노도 모두 뒤섞여 있었다. 남편은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작았지만 그녀는 들을 수 있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그녀는 오래 침묵했다. 재판장조차 그 짧은 대화를 끊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말하면 멈췄을까?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답이 없는 결론이었다. 남편의 눈이 젖었다. 그 눈빛엔 원망보다 슬픔이 더 많았다. 녀석은 다시 물었다. 그럼 한 번이라도 날 사랑한 적은 있어? 그녀는 한 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젓지도 끄덕이지도 않고 그저 말했다. 몰라. 그 한 단어는 모든 말보다 잔인했다. 사랑이 아니었다고 부정하지 않았고 사랑이었다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녀에게도 정의할 수 없는 감정. 그게 그 둘의 마지막이었다. 경찰이 다시 다가왔다. 수갑이 채워지고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남편은 그녀가 지나가는 순간 작게 말했다. 나는 진심이었어.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등을 향해 날아가 깊이 박혔다. 그리고 그녀는 문 밖으로 사라졌다. 계절이 바뀌었다. 비는 눈으로 바뀌고 거리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건을 지나고 있었다. 남편은 재활센터 앞에 서 있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아직 길을 잃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어깨에 손을 올렸다. 사람을 믿는 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은 누군가를 변호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말이었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재산 정리는 끝났다. 내 이름으로 된 건 그대로 둘 거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바꾼 구조는? 시아버지는 한 박자 쉬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만든 구조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고 만든 것이다. 남편의 표정이 조금 무너졌다. 그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었다. 그저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 그녀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감옥에서의 하루는 느렸고 단조롭고 반복적이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계획이 아니라 복수도 아니라 자신이라는 존재를. 그녀는 노트를 펼쳤다. 첫 줄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적혀 있었다. 왜? 그녀는 그 단어 아래 천천히 글자를 이어갔다. 왜 그렇게까지 갖고 싶었는지, 왜 그 집을 선택했는지, 왜 남편은 계획 바깥이었는지, 왜 마지막 순간 그 얼굴이 떠오른 건지. 그녀는 썼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멈췄다. 그러다 마지막 줄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었다. 내가 가진 게 욕망뿐이었다면 그 사람은 진심이었나? 그 문장은 끝도 답도 없는 질문이었다. 석양은 도시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남편은 오래 바라보았다. 그가 잃은 것, 그가 준 것, 그리고 그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그에게 남은 감정은 증오도, 집착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건 단 하나였다. 마음의 흔적, 사랑이었는지, 착각이었는지, 그조차 모르는 감정. 그 흔적은 지워지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흐려질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은 누가 가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건가. 석양은 천천히 저물었다. 그리고 그날은 조용히 끝났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이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각할 거리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은 때때로 어렵고 때때로 아프고 때로는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믿으며 버티는 분들, 또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 그리고 자신을 탓하며 하루를 버티는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가볍지 않지만 그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신다면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 정말 잘 버텨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디오였습니다.